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온 건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정치는 즐기시되 미끄러운 길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치권은 성탄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번 주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고 여야 전직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정치권 당면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돼 있어 이들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하죠, 우 기자? 네, 특히 좀 서울의 경우에는 8년 만에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지역 등에 새벽부터 눈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좀 눈발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인도 또 차도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서 외출하실 때 특히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오전에 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에 최대 10cm 이상, 서울과 인천, 충청 일부 지역에 2에서 한 7cm 정도 내리겠습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성탄 미사와 예배도 진행이 이제 되겠죠? 네, 명동 대성당에선 어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 개신교 교회에선 기념 예배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전국에선 성탄 축하 행사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성탄절을 맞아서 서울 종로구 해화동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을 한 뒤에 SNS에 모두 행복하고 또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성탄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연휴 동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준비로 분주했다고 하네요. 네, 내일 그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공식적으로 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에 출범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연휴 기간에도 한창 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지명자가 직접 나서서 위원 인선 하나하나 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의 변화 또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출신과 함께 청년 또 여성 등 다양한 인사들이 좀 대거 이번 비대위에 좀 포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계속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7, 8, 9세대 그러니까 뭐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생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좀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잘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젊은 인사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당이 좀 변화했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자 좀 비대위에도 이런 혁신의 방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한동훈 지명자의 첫 정치 시험대가 되겠어요? 네네. 그 앞서 이 한동훈 지명자가 이 특검법이 민주당이 또 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독소 조항이 수정이 되면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를 이 한동훈 지명자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건부 수용인 거죠. 특검법을 강행을 하려고 좀 주도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 앞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첫 시험대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직 총리들이 이제 회동을 했죠. 네, 김부겸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아침에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 등 여러 좀 갈등 상황을 두고 이 두 전직 총리가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이번에 이 두 전직 총리가 만나면서 가능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도 함께 보고 또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함께 보자 이런 의견도 이 자리에서 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명의 전직 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3명의 전직 총리와 이재명 대표까지의 사자회동 이제 구상으로 아이디어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저녁 성탄절 전야 행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함께한 후에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취재진 앞에서는 일단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이야기는 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뭐 당연히 지금 뭐 최근 갈등 상황에 관한 뭐 우려 또 해결 방법 또 정세균 전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을 때 나눈 이야기들이 이낙연 전 대표와도 좀 나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8일엔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오는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회동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전직 3명의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사자 회동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가 당 통합에 좀 공감을 한 만큼 그러면서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사자 회동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된 만큼 오는 28일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앞에서 당 통합 의지를 얼마나 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장 회동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크리스마스에 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온탕에 들어간 71살 여성 2명과 70살 여성 1명입니다.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분들이 몸에 전기가 온다 이런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여탕에는 탈의실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있었는데 이 온수탕에 들어간 3분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네,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네, 경찰에 따르면 같이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한테 연락을 바로 했고 주인이 현장을 확인 후에 전기를 차단을 하고 바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들은 이 심장이 멈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응급 조치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3명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감전사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좀 감전사의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목욕탕 자체는 작고 좀 시설이 노후화된 좀 옛날에 좀 재래식 목욕탕이라고 하는데요. 또 목욕탕이 있는 건물은 지난 1984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40년 가까이 운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는 한데 건물은 일단 매년 진행한 전기 안전 점검에선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점검을 6개월 전에 했는데 역시 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 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그제 경찰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무려 23일에 출석을 해서 24일 새벽 5시까지 무려 19시간에 걸친 좀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마약 투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좀 이선균 씨에게 집중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일에 구속된 의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선균 씨에 대한 막판 혐의 입증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선균 씨는 그동안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자신도 속았고 또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좀 반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건도 조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죠? 네, 앞서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협박을 당했고 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면서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을 고소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마약 투약 혐의와 별도로 이 고소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19시간까지 좀 길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선균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진술 중에서 어느 쪽 진술에 좀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선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은 자신도 또 다른 인물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최근 이 인물을 특정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바로 내일 좀 심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선균 씨를 이번 조사까지 3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되나요? 네, 조만간 경찰은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를 하고 결과를 곧 발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선균 씨가 스스로 마약 투약했는지를 알고 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돈을 건네는지 등을 좀 확인을 한 뒤에 이 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정부 주요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물가 안정을 꼽았어요. 네, 좀 그동안 사실 이관섭 정책실장이 그동안 좀 뭐 건전재정,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좀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번 출연에서도 좀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 좀 외부 충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남겨둬야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상황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로 좀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진다면서 지나친 예산 풀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경기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내년 경기는 좀 올해보다는 지표상으로는 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등 주요 품목들이 좀 수출이 회복되면서 2%대 성장을 기록을 하고 물가도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건섭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여러 특검법에 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총선을 겨냥해서 이 특검법들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오면 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만 일단 밝혔는데 일단은 특검법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은 좀 확실히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이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대구시와 청주시가 평일로 바꿔서 이제 시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서초구가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다고 하죠. 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서초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다 보니까 일요일에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좀 앞두고 꼭 저는 뭐라도 토요일에는 시간을 내서 꼭 마트에 가는 게 사실 좀 저는 일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지난 19일에 지역 슈퍼마켓 대표와 또 대형마트 협의체 대표 등과 함께 상생협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대형마트가 슈퍼마켓 상인들을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요일인 이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 매장과 중소슈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유통시장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좀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제 쉬느냐가 지금 사실상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끼리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이런 의미로 좀 읽히는데 그래서 좀 그동안 계속 불편하다 이렇게 지적되어 온 일요일 휴업이 아니라 수요일로 변경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서초구에 이어서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평일 휴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동대문구에서도 평일로 휴업일을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이런 변화들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이 휴업일을 변경하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통시장이 없어서 전통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들은 전통시장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섣불리 빠르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휴업일을 변경을 하려면 다른 자치구들은 시장 상인들도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일 변경이 추진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마트 근무자들 중에서 평일로 휴일을 변경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마트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휴일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마저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실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
근로환경 악화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종합을 해드리면 평일로 휴업일을 좀 변경하기를 원하는 거는 사실 좀 소비자들 쪽인데 시장 상인들의 반대나 또 마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보니까 자치구나 지자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대구에서 또 청주에서 평일로 휴업일을 변경하고 나서 매출을 보니까 대구에서는 골목 상권의 매출이 함께 올랐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다 이번 서초구의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휴업일을 변경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에서 이 통계들이 이번에 좀 확실한 방향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서울의 봄이 최근 개봉한 영화 중 드물게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고요? 네,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채웠습니다. 알려진 대로 서울의 봄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인데요. 개봉 나흘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서더니 28일 동안 무려 박스 오피스 1위를 지키면서 결국 개봉 한 달여 만에 1,000만 관객을 채웠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찾은 비결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 12.12 사태라는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좀 중심으로 저런 일이 좀 정말 있었나 이런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또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탄탄한 이야기 구조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1분 이 러닝타임이 긴데 지루할 틈이 없는 전개가 있다 보니까 실관람평이 무려 99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또 높아진 심박수를 SNS에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영화가 이런 SNS에서의 문화 놀이까지도 만들어내면서 계속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올해 영화 흥행 1위가 범죄도시 3인데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000만이 넘었으니까 또 다른 다음의 관심은 이 올해 흥행 영화 1위 자리를 뺐느냐가 관심인데요. 사실 이번 1,000만 기록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1,000만을 넘긴 한국 영화는 실미도와 또 범죄도시 3까지 총 21편 뿐인데요. 연말을 맞아서 지금 여러 경쟁작들이 속속 개봉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봄이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제 화재가 발생해서 가동이 일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 설비가 대부분 재가동됐죠? 네. 화재로 한때 조업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용광로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가 재가동된 것은 아니고 예열을 거쳐서 어제 새벽 2시에 2고로를 시작으로 3고로까지 가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로가 재개됨에 따라서 제강 설비와 아변 설비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4고로는 아직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안에 설비 교체 또 안전 점검까지 거쳐서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그제인 23일 오전 7시 10분쯤에 2고로 인근 전선에서 불이 나서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 없었지만 발전소 설비 10기 중에서 8기가 정전이 돼서 한때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화재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네, 일단 포스코 측에서는 수급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전으로 인한 설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설비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제품 재고가 충분해서 제품 공급에도 차질은 없다는 겁니다. 포스코 측은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서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 골을 기록했어요. 네, 그동안 크리스마스 시즌에 종종 골을 기록해서 손흥민 선수 별명 중에 하나가 손타클로스였습니다. 올해도 그 별명에 걸맞은 골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전반 18분에 브레넌 존슨의 슈팅이 골키퍼를 받고 흐른 것을 놓치지 않고 골망을 결국 갈랐습니다. 골문 앞에 수비수 4명이나 버티고 있었는데 빈 곳을 정확히 노려서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11번째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득점 선두인 맨시티 혼란을 이제 3골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골 덕분에 팀도 승리했다고요? 네, 토트넘은 후반전 에버턴에 좀 추격골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뽑았던 선제골의 리드를 좀 잘 지켜내면서 3연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팀 승리에 힘입어서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보냈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주 이틀 간격으로 열리는 브라이튼 또 본머스 전까지 치른 후에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서 우리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산타클로스 멋진 골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탄 메시지까지 전해왔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40분입니다. 성탄절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이는 곳이 좀 있습니다. 서울은 8년 만이고요.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중부산지와 충남 홍성, 전북 무주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들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낮까지도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 내륙에 가끔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예상 적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 북부 2에서 7cm, 그 밖에 눈 오는 곳 1에서 5, 또 비로는 5mm 내외입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빙판길 우려됩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또 오늘 낮에 대부분 영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등인데요. 어제보다 높고 평년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대전 4도, 부산 7도 등 전국이 1도에서 7도 분포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부분 서쪽 지역과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바깥 활동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4도, 성탄절인 오늘 서울에 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더 많이 줄이셔야겠고요. 특히 횡단보도를 앞두고는 미리부터 속도를 충분히 줄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미끄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몽탄 1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석곡터널 부근에서도 2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3차로 또 갓길이 막혀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지나기는 아직까지는 흐름 좋은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엔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김예지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선뜻 시간 내주셨습니다. 지금 네.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내견 조이도 연휴를 함께하고 있죠?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앵커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 의원님을 국민들에게 이제 각인시킨 건 지난 6월 대정부 질문 때 이른바 물고기 연설입니다. 고성과 야유, 심지어 막말까지 난무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셨어요. 그 장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 코이라는 물고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상 그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주제 코이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10cm, 그러니까 어항 속에서 작은 공간이죠. 거기서 10cm, 수족관에서는 그에 맞게 30cm 정도, 그리고 강물에 나가서 1m 이상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 제한된 공간, 얼마만큼 제약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국가가 이런 제약을 없애고 모두가 균등하게 또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 주제였는데 사실 엉뚱하게 코이가 유명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잘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 이후에 이제 의원님을 알아보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보고 시민들이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네, 그때 감동적이었다. 또 국회를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모습
계속해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국회에 이제 싸움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말씀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이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겠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 어떤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말씀하신 소외계층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저는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딱 어떤 연령층에 속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 또 자립준비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 계시지만 홀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장애인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연령대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어떤 은둔형 뭐 외톨이라 그럴까요? 은둔형 다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의원님께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에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의정 활동도 이제 약자를 챙기는 부분에 주로 신경을 쓰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랄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려고 했고 첫 번째 좀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점자 선거 공보물 등의 이제 면수 제한이 있어서 책자용과 동등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다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을 풀었고 또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분들 위해서 QR코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음성이나 디지털 파일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들은 이제 보궐 지방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대선, 지선 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이게 잘 시행이 되는 것들을 보고 있었고요. 또 보완점까지 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 또 이제 가깝게 보자면 실생활에서 의약품에서 비상상비 의약품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처방 받지 않아도 우리가 막 구입할 수 있는 그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랬어가지고 거기에 점자나 아니면 전자용 바코드를 삽입해서 그것이 무슨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등을 담을 수 있게 하는 그 약사법 그리고 또 가장 또 좋아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식품 등 광고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뭐 우리가 지금 쉽게 살 수 있는 식품의 이제 그 타이틀이라든가 네.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식품법이 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아직 시행일 전이긴 한데 많은 회사에서 공감하셔서 미리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적극 행정이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이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게 됐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10분 내내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대부분 입법화 되거나 되고 있고 그런 거네요. 아니 이미 통과된 것만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 과정 중에서 아까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 지역이나 이런 데서 챙겨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제 부산 아파트에서 이제 그 아동이 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그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 이제 국민동의 청원을 이제 국회 거기 그 시스템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30명 이상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그 비영리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이제 체육시설업에 부과하는 의무 등을 최소한
국민 생명에 이제 직결된 예를 들어 안전요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을 하셨는데 그 5만 명을 못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원 소개 청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문체위에 회부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 11월 15일 날 제가 연락받기로는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21대 국회 말까지죠. 이거 심사 기간을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 챙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했던 토론회도 있었지만 장애인 학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챙겨서 학대 특례법을 또 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보완할 수 있게 이분들이 학대 이후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는 또 복지부에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또 다루는 다양한 입법 활동들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요. 의원님의 안내견 이제 조이 덕분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청견 등 경권, 즉 견공의 권리를 생각하는 인식도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느끼지만 사실 주변에 저의 지인분들께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한 10곳이면은 한 6곳, 7곳 정도에서 거부를 하셨다면 요즘에 정말 소수 한 2곳, 3곳에서 이제 거부를 하신다. 아직 갈 길은 좀 멉니다. 그렇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약간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와서요. 네, 가장 국민의힘 어려운 최고위원으로서 네. 이제 혁신위원회와 지도부의 일종의 갈등도 좀 보셨고 그 이후에 과정을 거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지명되는 그런 모습들도 지켜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갈등이 아닌 것이 이제 언론의 갈등처럼 비추어지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좋은 뜻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실은 이게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비상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비대위라는 게 비상 상황에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비대위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또 당이 국민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미 이임식 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비대위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동료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시민들을 모두 동료,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위계의 어떤 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이끌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노력하는 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료 시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 그 워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하나는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챙기던 것이 약자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로 계속해서 그 전 장관님의 뜻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때 계속해서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당이 좀 더 인정받는 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6월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도 나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 비대위원으로 의원님 이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혹시 요청을 받으셨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요청 받는다면 일할 용의는 있으세요? 우선은 저는 우려부터 됩니다. 저는 사실 김기현 전 대표님이 계실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선출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임 지도부의 그런 뉘앙스가 저에게 남아 있어서 혹시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보다 새로운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는 어디에 제가 있던지 당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실 비대위를 새롭게 꾸리는 과정에서 전임 지도부였다라는 게 사실 당의 누가 될까봐 우선적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대답해 주시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만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그래서 아직 제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네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것을 도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성장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핵심 현안 짚어봅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종로가 지하상가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추려면은 이 색상과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이제 신부는 이거를 입어라.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거 입어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생김새가 이 사람 이제 이게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린 감이 나오죠. 옛날 분위기가 전통적인 색깔이지. 지금 색깔이 지금 분위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통이 없어졌어. 색이 지금 다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 요새는 한복 안 돼요. 아주 안 돼. 이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자손들 결혼식 때나 이제 깨끗한 옷 입는다고 이제 맞추시지. 까다롭게 한 사람 진짜 피곤해.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옛날 전통으로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전적인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지.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니까 전통적인 맛이 있어야 사람도 단아해 보이고 그게 이뻐요. 입으면 또. 사실 명절 때는 한복 구경을 못해.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 명절복 입고 한복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세뱃돈 얼마 받았니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재밌잖아. 우리 전통 한복 자주 입어주세요. 명절날 추석날 때는 그럼 마음도 흐뭇해지고 딱 입고 하면 단정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곳곳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이는 곳이 꽤 있습니다. 서울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지금 대설특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중부산지, 충남 홍성과 전북 무주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 시간당 1에서 3cm 정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강약을 반복하면서 눈이 지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또 낮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 내륙에
가끔 눈이 좀 더 길게 이어지겠고요. 오늘 예상 적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 북부 2에서 7. 그 밖에 눈 오는 곳 주로 중부지방과 경상권인데요. 1에서 5cm가량이 되겠습니다. 눈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심한 추위가 잠깐 주춤한 사이 오늘 낮에 대부분 영상의 낮 기온 보일 텐데요. 현재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대입니다. 낮 기온도 영상 3도로 어제와 같겠고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 4, 광주 5, 강릉, 대구 6, 부산 7, 제주 8도 등으로 대부분 낮 기온이 높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서쪽과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4도, 서울에 2cm의 눈이 왔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정치권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전국, 여기에다 여야 전직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연휴에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훈호가 곧 닻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전 장관과 자주 보셨고 공방도 또 자주 벌이셨어요. 이른바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법무장관 한동훈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세요? 앞의 역할은 법률가의 역할이고요. 뒤의 네네. 역할은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데, 있는 법 잘 적용하는 역할하고 없는 법을 만드는 역할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봐요. 네. 어차피 같이 법을 다루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니 그렇다고 같은 밀가루를 다루는 일이라고 해서 수제비 만드는 일하고 빵 굽는 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앞으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서 휘어지게 되면 법무부 장관 혹은 검사로서 보여줬었던 그 기계의 정의로움은 타락한 정의로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앞으로도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상황을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비유하면서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그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가 될지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반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골리앗의 최대 실수는 다윗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절대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대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한동훈식 야구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 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 아웃이죠 뭐. 그래서 한동훈식 야구는 그냥 삼진 아웃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국민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가 돼야지 상대 봐가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삼진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 전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 이제 제안하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번 참신함, 2번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 3번 청년층 중도층 등 외연 확장 가능성, 4번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에 절박함과 결속력 불어넣을 것.
이런 점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거 다 뭐 그냥 갖다 붙이는 수사고요. 네. 그 대통령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실망, 그다음 비판의 목소리는 다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내년 총선 역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를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회개한 접근이죠. 마치 전두환에 대한 그 검사들의 첫 번째 판단이 성공한 반란은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검찰의 이 회개한 논리였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접근의 김건희판 접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확한 명품백 수수라고 하는 뇌물 수수 의혹 혹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걸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몇 가지 뭐 화려한 이유를 갖다 댔다 하더라도 그냥 삼진 아웃으로 끝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 추인되고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아마도 연초쯤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 찾아갈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네요. 뭐 잡범 쪽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야당 대표를 만나는 순간부터 본인이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제비 주무르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대단히 섬세하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야당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면 야당에게도 손 벌리고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협치의 정치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실패한 게 그거죠. 상대를 범죄자 혹은 범죄 피의자로만 바라보고 협력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게 되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보여줄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제가 공정과 정의는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휘어진 칼로는 아무것도 벨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정의, 권력 앞에 나약한 법 앞에 공정 이런 걸로는 어느 국민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빤히 보이는 의혹도 눈 감고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에서 타락한 검사 한동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법률 전문가 한동훈으로만 끝나게 될 거고 그냥 삼진 아웃으로 야구 경기는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 말씀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 한동훈 대 이재명 요 구도가 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 반대쪽의 어떤 논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대 피의자, 검사 대 피고인 이런 구도를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탑바닥 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어떤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로만 일을 바라보지는 않을 거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왔었던 법의 공정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실현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번 총선에서 프레임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과 막말 논란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86세대 이제 청산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당 전면에 나서면 젊고 혁신적인 국민의힘과 낡고 부패한 민주당이란 프레임이 강조된다는 이런 관측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절대 이번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건너에 불난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옆집에 불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게도 변화와 혁신의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낡은 인물 그저그란 방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공천 맞는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그동안의 낡은 모습들,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모습들 빨리빨리 바꿔내지 못하면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한계, 국민의힘의 한계,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일 텐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첫 번째부터 거의 그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직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계속해서 뭐 이게 총선을 겨냥한 악법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총선을 겨냥하게 만든 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하고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민주당이 이 법을 내놨던 게 작년 9월이고요. 네. 또 정의당이 또 별도로 법안을 낸 건 또 올해 3월이에요. 총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던 시기에 내놨던 건데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지금 총선에 임박하니까 총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의힘이 자청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단순한 산수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복잡한 함수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고 풀려고 그러면 저는 꼬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국민의 상식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요거를 처음 제기한 게 언제든 간에 이거는 총선용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총선용 정치 공세면 뭘 걱정하세요? 그 결과의 끝이 그 과정이 국민들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그리고 몰아가기 마녀 사냥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민주당이 온통 다 뒤집어 쓸 건데요.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됐고 잘못이 확인된 게 있으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죠. 특히나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의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그렇게 특검도 받았잖아요.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사시나무 떨기만 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서 떨고만 있으면 총선 결과는 아마 더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일이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거거든요.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수용을 안 하고 여당 쪽에서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독소 조항을 뭐 어떻게 좀 손보고 수사 개시 시점을 절충한다. 이런 방안이 나오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때 가서 해봐야죠. 28일 날 일단 처리를 하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죠.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자들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 중에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이제 곧 대표가 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에 맞는 처리를 할 것인지가 제일 주목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몰카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독소 조항 있는 법안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의혹이 있어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 출신 아니세요? 그런 한동훈 전 장관이 타락한 검사, 정의에 눈 감고 공정은 구부러지고 대통령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딴 데 바라보는 딴청 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진아웃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대타로 끝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구부러진 칼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게 된다고 퍼센트로 생각하면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어떤 반전이나 다른 모습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본인이 살려면 그 방법
수밖에 없죠. 이렇게 김건희 특검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진노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대통령 거부해도 다시 제2 요구해서 3분의 1을 넘기는 방식으로 가야죠. 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정의로움 아닌가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과 친했던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의 이 어떤 배우자 보호를 위한 본능 이런 것만 지켜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봐서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뻔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반전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생각이 있을 테고 본인이 주장해 왔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따박따박 계획대로 그리고 국민대로 약속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이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다. 원칙과 상식이 뭐라고 그랬다. 예. 박용진을 비롯한 비명계가 뭐라고 주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플랜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대로 오면 된다. 이대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옆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이쪽으로 다 옮겨 붙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요구했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플랜이 먼저 무엇인지를 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액션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통합 비대 예를 들면 통합 비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통합 비대가 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당의 통합과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고 그걸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냥 어제까지 이게 맞았으니까 오늘도 이게 맞을 거야라고 하는 방식이면 너무 단순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과감한 본인의 플랜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플랜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비명계들이나 다른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거나 경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현상 관리에 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현상 관리에 그치면 혁신을 거부하고 통합을 분열을 그냥 방치하는 걸로 국민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나한테 너무 해피하고 좋은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는 제가 시간을 좀 더 갖자. 12월 말이라고 문 닫는 방식으로 가지 말자.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요. 1월 말까지 시간을 좀 더 갖는 걸로 그리고 지금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크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시간을 좀 갖자는 말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빠른 이재명의 플랜 제시를 좀 요청드립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만나서 이제 통합 강조하면서 최근 공천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어요. 좀 역할을 하실까요, 이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분이 만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만나셔서 당에 대한 사랑과 당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누시고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안에 많은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려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당 안팎에서
우리 전직 새 총리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액션을 얘기했는데 당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뭐 이건 공천 관련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은 과정, 통합의 과정이 서로 대화하고 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최고위원회는 그런 수기와 협의, 상의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인적 구조상으로. 네네. 그러면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나 혹은 그 이후에 뭐 선대위라든지 혹은 뭐 혁신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변화의 틀들은 있거든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네. 어떤 구성을 만들어 나갈지는 이재명 대표가, 현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내놔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사퇴해라, 무조건 아웃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요. 선택, 원칙과 상식의 의원님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통합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눈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감속 운행하시고 차간 거리도 잘 유지하셔서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로의 전환은 대세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좀 짚어야 되는 거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성장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인 건 맞는데 예전처럼 빨리 안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은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8대 중 1대 정도는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NE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요.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수가 한 1,1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이랑 비교하면 한 36.4% 정도 늘어난 거고요. 연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팔리는 전기차가 한 8천만 대 정도가 돼요. 물론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정도 숫자가 팔리거든요. 즉, 이 중에서 한 1,000만 대 정도 이상이 이미 전기차가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중 1대 이상은 전기차다. 그래서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시면은 전기차가 좀 잘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급이 빠르게 됐는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줄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보면은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유럽, 3위는 미국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0만 대가 팔렸거든요. 근데 2021년대는 233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뭐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한 66%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268만 대가 팔렸어요. 233만 대에서 268만 대가 됐으니까 한 30만 대 늘어난 건데 성장률이 15%로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미국 시장도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 또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하고 미국의 포드 이제 자동차 회사죠. 또 튀르키예 기업 이렇게 세 곳이 원래는 튀르키예에다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이 MOU까지 다 맺어놓은 상태였는데 지난달에 이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수요가 그만큼 앞으로 크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 때문에 취소를 한 거라서 이게 결국 전기차 성장 둔화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시장 이제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 시장은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계 시장은 성장률이 한 66%에서 15%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내 시장은 아예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아니고 아예 성장률이 줄었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이 카이주유 데이터 연구사 통계를 보면은요. 올해 7월 달에 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8,788대거든요. 근데 작년 7월에 보면 11,104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 2,000대 이상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20.9% 줄었고요. 그리고 8월을 보니까 7,400대 정도가 팔렸는데 작년 8월에는 15,500대 정도 팔렸거든요. 한 35% 이상 줄었습니다. 9월이나 10월도 마찬가지로 단 20% 정도 중반 정도로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이 성장이 꺾이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크게 커졌다가 위축되는 국면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성장 둔화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좀 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고루 들어봤을 때 나오는 얘기는 전기차가 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통은 한 5,500만 원 이내로 딱 가격이 설정돼 있거든요. 안팎으로 딱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이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물건을 내놨던 거죠. 근데 5,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차값으로 좀 싼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아주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국산 이제 제네시스 G80 시작 가격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준대형 세단이고요. 전기차인 아이오닉 6의 시작 가격이 5,200만 원 정도 돼요. 이건 중형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더 작은데도 가격이 거의 육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5천만 원대 정도의 가격은 사실 이제 대중화하기에는 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초기에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사고 더 이상 안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는 업계에서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실구매가로 3천만 원대 이런 전기차가 등장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가격이 싸요.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아예 전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도 싸게 이렇게 좀 보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충전 시스템이 뭐 잘 갖춰진 집도 있고 혹은 직장들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에 한 번 가서 주유를 하면은 뭐 많이 타는 사람이라 그래도 출퇴근길이 길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는 그것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을 좀 멀리 가게 된다. 이럴 때는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편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상 더 대중화되려면은 더 편리해지거나 더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를 찾아보니까 이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기존의 차들보다 건수도 적고 차량 대비 비율도 적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자체는 더 적게 일어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불이 더 잘 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게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불을 끄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리튬이 불에 붙으면은 열 폭주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고온으로 확 올라가서 불이 붙어버리고요. 이러면 불을 끄기도 힘들고 또 주변으로 퍼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잘 끌 수가 없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수조를 가져가가지고 차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꺼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굉장히 좁은 지하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기차가 혹시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덮어놓는 천막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덮어놓으면 일단 옆으로 불이 안 가도록 하는 거죠. 몇 시간 버티는 건데 이런 거는 장비 한 개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자동차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전기차로 가는 거죠.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뭐 국가별로 2035년에는 내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나중에는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라는 아주 큰 명제가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좀 결국에는 전기차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곧 3부가 이어집니다.
일부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이제 2023년도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다가오는 2024년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영무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말 내신 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4%로 예상하셨는데 실제 1.4%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이죠. 지난해 연말쯤의 분위기는 많은 국내외 전망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게는 2% 이상, 낮아도 1% 후반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4%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한 저희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저희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는 게 좀 우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치만 보면 1% 초반에서 1% 후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선 올해 1%대였기 때문에 부진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1.8%로 2%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2년 연속 2% 미만입니다. 한국 경제가 한국전쟁의 혼란기 이후에 2%가 안 되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들을 보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 상황에서만 그랬었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2년 연속으로 2% 미만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성격,
그 양상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다소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이고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라던가 투자와 같은 부분은 올해보다도 도리어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체감하시는 체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긴장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경제 여건 중에 가장 뭐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약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경제의 두 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과 내수 중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낮아지면서 상당히 부진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주력 수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미국과 유로존과 같은 선진 소비 시장이 내년 중반 이후에 과거 대비 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후년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경기 반등의 강도가 약해서 향후 5년 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해보면 내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출이 바닥을 지나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에 가더라도 그 회복의 정도가 상당히 느리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나마 내년에는 많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금리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이 2위를 차지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물가 관리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9%, 10% 넘게 급등을 했었던 미국이나 유로존 다른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높아졌었지만은 5 내지 6%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과거 대비 급등한 물가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증가율이다 보니 물가 지수 자체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난해 초에 물가가 굉장히 이슈였을 때 질문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낮아질 것 같지가 않다. 지난해 가을쯤에나 물가 상승률의 정점 형성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매우 느린 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는 이 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가서야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 되어서야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 2% 물가 상승률 정도까지 물가 상승률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저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만큼 주목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체감 경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물가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나가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금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금리 전망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선 미국은 내년 언제쯤 금리 내릴 것으로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최근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사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양상을 많은 분들께서 올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봄에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끝날 거다. 올해 중반 여름쯤에는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금융시장이 앞서갔었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양상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올해에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금리 인하까지 해주려면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가가 급등해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었고 강한 비판을 받았던 중앙은행들이 그 트라우마를 딛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라던가 경제가 분명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표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 경제 침체가 없을 거다. 노 랜딩이거나 또는 침체 없이 지나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에 가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도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물가 급등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많이 낮춰주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 주더라도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장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입니다. 정부는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서 사업장을 이제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특히 그 안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양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난해 가을 이후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사태의 확산과 악화를 막기 위해서 5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틀어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금융기관들에서 조금씩 작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고랜드 사태라던가 지난해 가을 이후에 겪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업황, 건설 회사들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리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저희가 이름을 들어서 알 법한 큰 건설사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달에만 8개의 중소형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보면 근본적인 상황이 계시는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올해 중반에 회복 조짐을 나타냈었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양상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 보니 금융감독당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 이후에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원달러 환율은 연중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 평균
연평균 원달러 환율 수준은 1240원입니다. 네. 올해 1300원을 넘는 원달러 환율도 상당 기간 기록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원화 약세, 원화 가치 하락이 다소 진정되는,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는 환율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1,100원대와 같은 이러한 낮은 원달러 환율 또는 원화 강세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이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다소 높아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부진하다. 그리고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빨리 올리기 어렵고 늦게 올릴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한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되더라도 미국보다 느리고 그리고 많이 낮추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상황도 원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생산기지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요국들 상황을 보면 그나마 내년의 글로벌 경기 흐름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어려운 양상인데 반해서 거대 신흥국들은 그나마 선전하는 흐름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구가 중국보다도 많아졌고 6%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인도가 가장 각광받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다툼과 관련을 해서는 내년 미국의 대선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흐름이 멈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계속 싸울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때와 다르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오전 교통량은 많지 않겠지만 오후 들어서 귀경 차량들이 늘겠는데요.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특히 많겠습니다. 오후 5시를 전후로 최대 정체를 보인 뒤 밤 8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휴일답게 아직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체 구간도 없습니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북대전 부근에서도 2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천등산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많이들 기억하시고 또 그때 그 시절 한 번쯤 구매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실이 추억 속 물건이 아니라 여전히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결핵협회가 7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보통 크리스마스 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한결핵협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대한결핵협회는 1953년에 보건복지부 허가 1호 사단법인으로 탄생했습니다. 본부, 결핵연구원, 글로벌 협력원, 12개 지부, 9개의 복십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핵 검진, 결핵균 검사,
결핵 환자 치료 및 지원, 대국민 홍보 캠페인,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그 몽골, 동티모르 등 결핵 고위험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과 1천만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도 결핵 환자 많은가요? 네, 안타깝게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2위고요. 사망률이 4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2만 383명이고요. 사망자는 1,322명으로서 오늘도 하루에 3분 내지 4분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060만 명이 결핵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1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좀 보여왔으나 지난 질병관리청에 올해 3분기까지의 결핵 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를 보면은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했고요. 특히 65세 이상 결핵 환자가 5% 증가하였고요. 80대 이상에서의 증가폭은 무려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실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실은 좀 역사를 좀 보면은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아이들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던 우체국 직원 아이날 홀벨이 결핵기금을 마련 위해서 우편물에 실을 붙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04년 12월 덴마크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되었고요. 이후 미국,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산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실 모금 운동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실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실 모금 운동은 그 첫 번째 실이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선교 의사인 쇼우드 홀에 의해서 193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만연하던 결핵을 퇴치하고자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시작한 쇼우드 홀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무찌른 거북선을 소재로 삼았으나 발행 허가를 받지 못했고요. 거북선 대신 국보 1호인 남대문으로 급히 도안을 변경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실이 남대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된 크리스마스 실은 쇼우드 홀이 강제 추방되고 일제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1953년 협회 창립과 함께 정례화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기부금은 결핵 환자를 위한 결핵 검진, 학생 결핵 환자 완치 동력, 대국민 결핵 홍보, 기타 다양한 결핵 특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이 겨울 한정 시기에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명칭 때문에 종종 겨울에만 구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실 모금은 연중 상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협회에서는 온라인 큐브 스토어를 통해서 1년 365일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된 크리스마스 실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행된 실과 다양한 굿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디자인의 실을 만들었습니까? 네, 올해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국의 동화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이 대표 작품들을 담아서 발행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이 우리 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취지에 공감해서 협회와의 협업을 흔쾌히 수락했고요. 이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작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앤서니 브라운 이를 재능 기부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요즘도 우표 형태 실이 발행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도 크리스마스 실은 스티커 재질의 우표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신 문화가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실 우표 형태뿐만이 아니라 열쇠고리, 머그컵, 에코백, 배지, 마그넷 등 다양한 굿즈 자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실 모금 현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2003년도에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액이 6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실제 모금액은 20억 원을 좀 상회하고 있고요. 우리 협회는 올해는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결핵 실에 대해서 관심과 이 사업 퇴치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이면 그 겨울이면 이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모금을 이제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씨를 구할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들 옛날에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좀 구입했던 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구입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기부 스토어, 그리고 우체국 창구,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매년 다르게 발행된 실 이제 수집하는 것도 이제 하나 재미라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디자인 협업을 통해서도 이제 제작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그 매년 어떻게 또 구성하고 또 그거를 확정 짓고 하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매년 3월 전후로 대국민 그 실 소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맞춰서 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앤서니 브라운 이런 소재를 선정한 것은 그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실 디자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초기함 천안함이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해군은 그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2,800톤급 신형 천안함이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서해수호 임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이란 이름을 다시 써달라고 요청해온 유족들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13년 전 초기함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류지옥 중사가 새 천안함에서도 통신 부사관으로 근무합니다. 류 중사는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는 46명 전우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적이 도발을 하면은 반드시 응징해서 전우들의 명예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월 25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